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밴드에서요, 알파균 검색하시고 나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알파균의 경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베인캐피탈 더존 비주원 주식 4.77% 인수 2대 주주 올라섰다고 하네요. 1일 더존 비주원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 진출 및 인수 합병, M&A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베인캐피탈을 2대 주주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방식은 김용우 더존 비주원 대표가 보유한 더존 비주원 주식 4.77% 150만 주를 베인캐피탈이 주당 11만 원에 인수하는 형태인데요. 더존 비주원 관계자는 유상증자 등 여러 방법 대신 구주 인수를 추진한 배경은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 희석이 없고 대주주 경영권에도 변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사모펀드 관련 소식 더 볼까요? 고민기 기자인데요. ERP 강자 더존 비주원 4천억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설립은 1977년, 시가총액 3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주요 사업은 ERP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은 매출 3천억 정도 했습니다.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털은 김용우 더존 비주원 대표이사 회장 지분 5.7% 일부를 포함해 이 회사 지분 10%가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베인캐피털은 더존 홀딩스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른다. 현 최대 주주는 더존 비주원의 모회사 더존 홀딩스다. 베인캐피탈은 더존 홀딩스에도 일부 투자를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존 비주원 시가총액이 3조 2천억 수준임을 고려하면 베인캐피탈이 통 추다 규모는 3천억에서 4천억으로 추진된다. 회사 경영은 김용우 회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강두순 기자인데요. 해외 자본의 한국 유니콘 독식 제동이 걸릴까요? 순수 기관 투자가가 참여하는 토종 경영 참여형 사모 투자 펀드들이 보유 지분율에 상관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PEF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사회 의석을 확보해야 했다. 이른바 10% 룰이다. 이런 규제는 국내 PEF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란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17년과 2018년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미국계 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았을 당시 시장에서는 토종 PEF들의 백기사 등장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막상 관련 법에 발목을 잡혀 이렇다 할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성진 기자 취재했는데요. 찰스 먼거 누굽니까? 1959년 7월 와 정말 35세 변호사 찰스 먼거는요.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이 한 카페에서 26세 사업가 워렌 버핏을 처음 만나네요. 1959년에 35세였다면 지금은 거의 100세를 바라보시네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먼거는요. 1962년부터 13년간 법률회사와 별도의 투자회사를 겸업하면서 연평균 19.8%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976년 버크셔 해더웨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먼거는 버핏의 투자 인생을 먼거 이전과 먼거 이후로 구분하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줬죠. 먼거를 알기 전에 버핏은 헐값의 주식을 사서 차익을 남기는 담배꽁초식 가치 투자에나 현혹되는 수준의 투자자에 지니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헐값이라도 성장 가치가 있는 헐값이 아니더라도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는 먼거의 가르침이 버핏을 오마의 현인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버핏은 그런 먼거에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내 사고의 지평을 넓혀줬다고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있네요. 문제 찍어내면 영상 답변 수포자 줄인다고 합니다. 네, 수학 포기자가 수포자인가 보네요. 플랫비인데요. 플랫비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답변 서비스 큐리라는 큐리는 학생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수학 문제를 찍어 보내면 같은 문제나 형태가 유사한 문제의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현직 강사나 이공계 전공 대학생들의 풀이와 해설을 볼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은 채팅으로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덕성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다음 이베이 코리아, 쓱 등에서 21년간 기획 마케팅 전문가로 근무했습니다. 학원 선행 학습처럼 틀에 박힌 교육 시스템에 개선이 많았던 그는 국내 한 교육 스타트업 기획 단계에 합류해 지난해 3월 플래빗을 설립했습니다. 직혹에 커진 가구 시장, 온라인 스타트업이 이끈다고 하네요. 자, 가구도요, 가전제품처럼 구독하는 서비스 모델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론칭한 가구 구독 서비스 미공은 1년 만에 8,000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사가 잦은 1인 가구나 30대 초중반 신혼부부들이 주 회원이고요. 소파, 의자, 테이블 등 총 800여 종의 상품을 골라 체험할 수 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 케어팀이 방문해 패브릭 소파 세척, 오염된 가구 전용 화이트닝, 스크래치 수선 등 정기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텔랄라 바이오시밀러 1분기 상, 1분기 대 3상, 7조 시장 선점할 거라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 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랄라의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성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2023년 9월에 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 최 대표는요. 지난 1월 DM바이오 최고 경영자에 선임됐어요. 그룹 내 최초 여성 CEO고요. 동아소시어그룹은 올해 초 인사에 앞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각 사업별 전문성과 실행력에 강점을 지닌 임원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룹 관계자는 최 대표는 지난 2014년 ST팜에서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고 2018년에는 동아소시오 홀딩스 품질 경영을 담당하는 등 오랜 기간 약품 허가와 품질 보증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해왔다며 위탁 생산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DM바이오의 총책임자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DM바이오는 2011년 동아소시오 그룹이 일본 메이지 세이 카파마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후 51대 49의 지분 구조로 분할 설립한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만성신부전 빈혈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시밀러 다베포에틴 알파를 일본 제약사 SKK에 기술 수출했으며 2019년부터 일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2.5배 정도 늘었다며 일본 내에서 네스프 바이오시밀러가 기대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네요. 작년까지 주주 제한 한국 타이어 형제의 난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컴퍼니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사회는 조 부회장과 조 이사장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각각 별도의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오는 30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양측의 표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한국의 컴퍼니의 경우 조 사장이 지분 42.9%를 가진 최대 주주, 조 부회장 19.3%, 조 이사장 0.8%, 차녀 조이원 씨 10%지만 지난해 상법 개정안 통과로 3% 룰이 적용돼 각각 주주들은 의결권 3%로 제한받습니다. 이에 따라 조 부회장이 내세운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점점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네요. 전직 고위 관료 재정위기 심각, 중국 출구 전략 꺼내나? 1일 홍콩 사우스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요.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은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의 여파로 중국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우 전 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중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에서 고강도 부양책을 실시했어요.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0%로 전년 말보다 2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1년간 부채가 무려 31조 위안, 5,400조 원 늘어난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네요. 미다스의 손정희. 이번에는 소동 로봇입니다. 두 회사는요, 3개월간의 온라인 협상 끝에 거래를 성사시켰는데요. 요시다 게니치 소프트뱅크로부터 소프트뱅크 로보틱스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는 이날 성명에서 아발론스 테리테크는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며 소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며 두 회사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공중보건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새 로보틱스 솔루션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은 향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고요. 소프트뱅크 측은 투자 규모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이 로봇은요, 국내 여의도에 있는 IFC몰에도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은행 실명 계좌 없으면 영업 못해. 가상화폐 거래소 줄 폐업 옵니까? 이렇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많은데요. 업계에서는요, 특근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난 후부터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수는 100에서 120개로 추정되는데 실명 계좌를 확보한 주요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NH농협, 신한, K뱅크 등 시중은행과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 하나로 투자자 돈을 입금받는 벌집 계좌 등의 우회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하고 있어요.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특근법 시행으로 4대 거래소 위치는 더욱 공고해지고 영세 거래소는 정리되는 등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며 정부도 은행들의 거래소 평가를 통해 잠재 위험도가 높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매경에서 정의선으로 현대차 공정위에 총수 변경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몽구에서 정의선이죠. MK라고 하니까 매일경제 같네요. 지배구조 개편 또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죠.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면 정의전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29.9% 가운데 10%를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주주 일가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에서 20% 이상이 모든 계열사로 확대됩니다. 적자 무릅쓰고 연봉 올리는 스타트업, IT 생태계 교란 우려되네요. 1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력직 연봉을 기존 직장보다 최대 50% 인상하고 스톡옵션 1억 원 상당을 안겨주기로 한 토스는 2019년 영업손실이 1,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기간 토스 매출은 1,187억 원으로 영업손실률이 97%에 이르고요. 개발직군 2천만 원, 비개발직군 1,000만 원의 연봉을 인상한 직방도 2019년 매출 415억 원, 영업손실 41억 원을 낸 적자 회사입니다. 직방은 연봉 인상과 더불어 경력직에게 전직장 연봉 1년치를 최대 1억 원까지 샤이닝 보너스로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개발자 초봉 5천만 원에 스톡옵션을 내건 당근마켓도 2015년 설립 이후 매년 매출이 늘고 있지만 적자폭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은 수시로 무료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지역 광고 외에는 수익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와, 이렇게 수익이 없는데도요,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인재 가져올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네요. 개발자로 쓸만하면 이직 중소 IT 환승센터 전락하나 하네요. 최근 연봉 인상을 발표한 컴투스의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18년 11%에서 19년 13%, 2020년 16%로 꾸준히 늘고 있어요. 컴투스 모회사인 게임빌은 지난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마자 컴투스와 함께 임직원 연봉을 800만 원씩 올렸습니다. 넥슨발 인재 유치 전쟁에 중소 IC 업체 고사 위기입니다. 최근 전직원 연봉 800만 원 인상한 중견 게임사 컴투스는요, 2017년 2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 1,100억 원 수준으로 42% 감소했어요. 인건비는 483억 원에서 804억 원으로요, 1.7배 정도 뛰었네요. 수익성은 악화하는데 인건비 지출은 늘어난 겁니다. 박수용의 디지털 대상 비트코인 열풍 부른 밀레니얼 Z세대의 문화네요. 밀레니얼 Z세대는요,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가격 급등락에 따른 단기 이익을 보고 투자에 열을 올리기도 하겠지만요. 그 밑바탕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잠복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파악하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자산 가치가 폭락해 서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 부실 금융회사와 기업을 살렸고요. 그렇게 살아난 금융회사 기업의 CEO들은 그 돈으로 성과급 파티를 벌였고 이에 분노한 개미 투자자들은 월가 점령이라는 극단적인 시위를 하기도 했죠.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달러와 제도권 금융,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누구도 개입이나 조작할 수 없는 화폐를 꿈꾸는 그룹이 생겨났는데요. 이것이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한 배경이며 당시 피눈물을 흘리던 부모님을 목격한 밀레니얼 Z세대입니다. HBO 코스닥 상장 작업 순항되고 있네요. 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HBO에는요, 지난해 3월까지 연결 기준 1000억 매출을 올렸어요. 2019년 연간 매출 510억 원에 2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영업이익은 한 1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요, 186억 원, 순이익 115억 원, 상분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150억 정도 순이익이 된다고 가정하고요. HBO는 이제, 공모가 규모에서는요, 가히 기업 가치 5천억 정도 수준에서 5천에서 7천억이니까요. 150억. 그래서 뭐 3, 40배 곱해야 되네요. 비싼 거 아닙니까? 식품업계가 무슨 이렇게 많이 받나요? 제약회사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코스닥 상장업 중 KDB 네트워크, 바이오 AI 친환경 분야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IPO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한 10% 정도 자금을 넣기 위해서인데요. 2015년 3천억에 불과했던 KTB 네트워크 운영자산 규모는 작년 말 1조 1,645억 원을 불어났어요. 신 대표는 펀드 사이즈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추가로 출자금을 확보하려면 IPO를 통한 신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요, KB 네트워크가 VC업계 평균 20배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을 인정받으면 시가총액이 5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 북새통 메타버스 밸류체인에 투자하라. 네, 메타버스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 뭐 감을 잡으셨겠죠. 저도 이제 조금씩 감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0일 뉴욕 장시에 상장하는 게임사 로블록스는요, 밀레니얼 Z세대 메타버스 열풍의 중심에 서 있어요. 로블록스는요,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교환,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게임입니다. 게임상의 모든 거래는요,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요. 코로나19로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이 급증한 19세 이하 어린 게이머 사이에 로블록스는 큰 인기를 끌었어요. 로블록스 발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게임을 매일 하는 이용자는 3,620만 명,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이용자는 1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로블록스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큰 기업 공개에서 직접 상장으로 선회했어요. 상장 주관사를 통해 기간을 배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인데요. 르네상스 캐피털이 예상한 로블록스 기업 가치는요, 290억 달러로 지난해 매출의 31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쿠팡은 뭐 한 3배 정도인데 대단하네요. 30배. 카카오 M 음원 서비스 스포티파이의 공급 중단한다고 합니다. 스포티파이와 관계자는요, 이날 카카오 M과의 기존 라이센싱 만료로 2021년 3월 1일부터 해당 카탈로그를 세계 팬 및 청취자에게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어요. 이 관계자는 카카오 M 아티스트 음악을 세계 팬, 그리고 1일자 기준 170개 국가 3억 4,500만 명 이상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전방위로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신규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정의성, 효성 조여준 그룹 총수로 공식 지정된다고 하네요. 효성그룹은요, 지병 악화로 조 명예회장이 더 이상 동일인 역할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고요. 조 명예회장의 주식 의결권 9.4%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효성그룹은 장남 조 회장이 지주사
주식회사 조효성지분 21.94%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지병인 당나마비 재발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조 명예회장을 2017년 등기 임원도 사임한 상태로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일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네요. 공정위는 두 그룹의 요청과 지분율, 실질적 지배력을 따져서요, 5월 1일 총수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동일일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과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는데요. 소유 지분이 낮아도 자녀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커넥티드 카 미국 스타트업 인수했네요. 사바리 인수를 계기로 삼성전자의 하만 정장기업 M&A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는 3년 내 대규모 M&A에 나설 거라고 발표했고요. 작년 말 정기이사 때 정장사업팀의 미래전략실, 사업지원, TFT 등에서 일하며 하만 인수에 관여한 이승욱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최후의 보루마저 항공사 항공기 반납한다고 하네요. 자, 항공기 보유 현황을 한번 볼까요? 국내 항공사 항공기 보유 현황입니다. 대한항공은요, 169대 2019년, 2020년에 159대로 줄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84대에서 82대로 줄었고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다 줄었고요. 올해에도 진에어는요, 더 줄을 예정입니다. 에어부산, 에어서울 다 줄을 예정이네요. 자, 규모의 경제가 안 통하는 항공업계.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가 통하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감으로 항공기를 많이 보유한 항공사일수록 주기료, 항공기 주차료와 리스비 등 고정비 지출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설명인데요. 국내선 승객을 잡기 위한 저가 출혈 경쟁에서도 기간 유지 비용이 적은 소규모 항공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이제 테슬라가 얘기했는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데요? 테슬라 결제망 직접 개발하나? 이런 와중에 미국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화폐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업체 토큰소프트 메이슨보다 채교 경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차를 살 때 비트코인 결제를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다는 2016년 비트코인 결제 중개업체를 통해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했고요. 당시 $400이던 비트코인 가격은 요즘 $50,000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다가 당시 $140,000에 비트코인 전기차를 구매했지만 비트코인을 그대로 뒀다면 현재 가치는 $1,400만 이상이라고 보도했죠. 서민준 기자가 취재했네요. 국채금리 급등에 기재부도 초비상 됐네요. 기재부 관계자는요, 4차 재난지원금 편성만 끝나면 몇 달간 평온한 시기가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복병이 튀어나왔다. 국채금리가 뛰면 정부가 지급하는 이자도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채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3년 만기 국국채 금리는 지난해 8월 5일 연 0.79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7개월 새 0.2%포인트 이상 뛰어 최근 연 1%를 기록하고 있다. 10년 만기 국국채 금리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다. 지난해 7월 30일 연 1.281%까지 떨어졌으나 최근까지 0.7%포인트가량 상승했네요. 조재지길 기자입니다. 미국 저축률 20% 보복 소비 신호탄입니까?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요, 개인 저축률을 올해 1월 기준 20%로 지난해 12월 13.7% 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작년 4월 33.7%와 비교하면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미국 저축률은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이전만 해도 7%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저축률이 뛴 건 주로 부양책 덕분인데요. 미 정부와 의회는 작년 말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시행했고 미국인은 1인당 $600씩 현금을 지게 됐죠. 미국 개인 저축액은 3조 9천억 달러로 지난해 2월 1조 3,800억 달러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네요. 중국 22조 원
반도체 프로젝트 폐기했어요. 중국은요,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 자급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자급률은 15.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오상원 기자인데요. 셀트리온, 리틀 리저 서정진 셀트리온 부회장 레키로나 상반기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서명예 회장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는 건 맞다. 두 갈래다. 먼저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을 해외 업체와 함께 연구하고 있다. 단백질 재조합 방식 백신은 국내 모기업과 함께 연구 중이다. 일단 비임상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코로나 백신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서 명예회장이 말한 의미는 아무도 백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기술 주권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 백신 시장을 몇몇 글로벌 업체가 과점한다는 데 있다. 들여야 하는 노력과 돈에 비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환 기자인데요. 그 회사 샀다고? 그럼 경쟁사 인수해! 웹툰 웹소설 전쟁이네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쟁 시리즈 연달아 전해드릴게요. 양사가 해외 경제 회사들을 앞다퉈 인수할 만큼 회사의 역량을 이야기 컨텐츠에 집중하는 건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파생 효과 때문입니다. OTT 시장이 그중 하나고요.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는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할 이야기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에서 유통된 원작으로 만든 넷플릭스 독점 콘텐츠인 스위트 홈은 지난달 한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카타르, 태국, 베트남 등 8국에서 넷플릭스 시청 1순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제작한 영화 승리호는 최근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에 올랐고요. 네이버는 현재 영화 드라마가 진행되는 웹툰이 77편에 달합니다. 카카오도 수십 편의 웹툰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미국, 일본 뒤집어 놓았다. 네이버 카카오 웹툰 1위 쟁탈전입니다. 김 대표의 승부수는 적중했다. 카카오죠. 카카오 페이지입니다. 신종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일본에서 디지털 만화 플랫폼 수요가 폭발했다. 이 수요를 피코마가 그대로 흡수하면 일본 1위 플랫폼 자리를 꿰찼다. 연재 방식이 달랐다. 라인 만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본 만화 앱은 보통 만화책 한 권 분량의 단행본 연재 방식의 컨텐츠가 많다. 만화책 중심의 출판 문화사가 남아서다. 피코마는 모바일에 잘 맞는 에피소드 단위로 연재를 차별화했다. 에피소드 연재가 전체 컨텐츠의 75%에 달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빠른 연재가 가능한 에피소드형이 빠른 소비 패턴을 보이는 모바일에 잘 맞았다고 했습니다. 카카오는요, 지난해 11월 미국 디지털 플랫폼, 만화 플랫폼 타파스 지분 29%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총 40% 지분율을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업계에선 타파스를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타파스는 미국 만화 앱 중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 관계자는 타파스를 통해 카카오도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웹툰 플랫폼 최강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플랫폼은 승자 독식 시장, 네이버 카카오 양보는 없다. 한동안 휴전과 비슷한 평화기도 있었는데요. IT 업계 관계자는 승부가 이미 기울어진 시장에 찾아오는 고요함 같은 것이라며 1위 사업자로 한번 굳어지면 판도를 쉽게 바꾸기 어려운 IT 플랫폼의 특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쪽이 한 사업 부분에서 사실상 완패를 인정하고 싸움 대신 우회로를 모색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카카오는 2014년 포털 업체 다음을 인수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통치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시장 1위 네이버를 흔들지 못했죠. 카카오는 대신 다른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음원 유통 시장 1위 멜론을 인수한 거고요. 멜론은 네이버에는 없는 카카오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됐죠. 양사는 인터넷 검사, 모바일 메신저 등 각사가 장기를 발휘한 전공 플랫폼 중심으로 내공을 축적하며 평화롭게 사업을 확장하는 듯 했습니다. 네이버 자회사 직접 유성, 카카오 외부서 투자 유치. 네, 두 기업의 다른 투자 방식은요, 자체 투자 여력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이버는 지난 5년당 매년 7천억에서 1조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카카오 영업이익은 지난해 4천억 원에 처음 넘었지만 이전에는 연간 700억에서 2천억 수준이었죠. 박동희 기자인데요.
신세계 인천 탈환작전 42년 유통막스 롯데와 야구 맞짱. 이 회장은 구악서 신세계그룹 대표와 1993년 국내 첫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선보이며 신격호 신영자 부녀의 공세로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고요. 지난해 매출 기준 백화점 부분 롯데가 2조 6천억 원으로 신세계 1조 5천억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나 마트 부분은요, 이마트 매출이 14조 원으로 롯데마트 6조를 2배 넘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006년 이마트 부문 총괄하기 시작한 이래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며 마트 부문에서 우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경민 기자인데요. 하나금융투자 신임사장의 40대 파격 인사, 변화 바람 불까요? 이 부회장은요, 고려대를 졸업하고 중국 지린대에서 석박사를 마쳤고요. 중국 지린대 석박사를 지내고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를 거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베이징대 고문 교수에 위촉됐던 이 부회장은 금융권에서도 손에 꼽히는 글로벌 전문가입니다. 그가 중국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 중국 베이징대 고문 교수 등을 지낼 때 김종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또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GCIG 총괄 대표 시절 하나금융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외 투자로 꼽히는 지린은행 투자권을 주선한 이가 이 부회장입니다. 백지수 기자인데요. 스포티파이 사라진 K-팝, 카카오 앵가 계약 중단 사태. 자, 업계에서는요, 올 들어 국내에 진출한 스포티파이가요, 카카오 앵가의 한국 내 음원 공급 협상이 미진하자 이날 해외 서비스 계약 경신까지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엠이 스포티파이가 국내 진출하기 전 2016년부터 해외 서비스용 음원을 공급해왔고 계약 만료 시 자동 갱신해온 것을 안다며, 그러다 스포티파이가 국내 진출을 하면서 해외와 국내 음원 공급을 묶어 파격적인 조건에 새로 계약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위상을 활용해 카카오 M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건데요. 그동안 카카오 M이 관계사인 멜론을 의식해 스포티파이와 협상에 미온적이라는 시각은 낭설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진욱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일본 넘어 아시아 간다. 이혜진 손정희가 꿈꾼 한국-일본 메가 플랫폼 출항했네요. 출혈 경쟁이 시너지로 탈바꿈됐어요. 라인 활용해 스마트 스토어 등 커머스 서비스 확대합니다. 당장 커머스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라인은 자체 온라인 쇼핑 채널인 라인 쇼핑을 운영 중이며 야후제표는 2019년 9월 약 4천억 원엔 약 4조 3천억 원에 인수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 조조타운을 보유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1, 2위 라쿠텐, 아마존 재팬과 겨룰 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조조타운은 라인과 결합하면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는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제트홀릭스는 이날 라인 앱 기반 새로운 쇼핑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친구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라인 기프트, 친구와 함께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 인플루언서 상품 소개 영상을 시청하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등입니다. 이달 네이버가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일본 판매자들은 라인에서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네요. 패스트5 가맹사업 진출 스타벅스와 한판 승부합니다. 부동산 입지도 달라지고요. 기존 패스트5는 대로변이나 사무실 밀집 지역 위주였다면 5스팟은요, 주거지역 중심입니다. 입주 건물은 대형 오피스 건물에서 꼬마 빌딩까지 확대되고요. 지점은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됩니다. 멤버십 이용자는 온라인에서 이용 지점과 시간을 미리 예약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멤버십 사용료는 하루 2만원 안팎입니다. 5스팟을 스타벅스보다 더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인데요. 김 대표는 5스팟은 공유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사업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는 평소에 카페에 가듯이 시간, 하루, 월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 5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네요. 노래 뜨면 돈 번다. 저작권 경매로 연 8%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네요. 올리고 있다고 했네요. 뮤직하우는요, 지난해 12월부터 하나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고요. 벤처 캐피탈이 아니라 직접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만큼 저작권 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16년 4월 설립된 뮤직하우는요, 무형 자산인 음악 저작권을 금융상품화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회사는 발매된 지 2, 3년이 지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음악 저작권의 50%를 작곡, 작사가로부터 매입하고 주식처럼 분할해 경매를 실시합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요, 총 낙찰액 가운데 매입 금액을 제외한 수익의 절반은 작곡, 작사가에게 창작 지원금으로 주고요. 절반은 뮤직하우가 받는 구조입니다. 이후 매달 한국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주식수에 맞춰 배분하죠. 경매 이후에도 회원 간 저작권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했습니다. 안정준 기자가 취재했네요. 혈액 제제 백신까지 장착, 진격의 GC 녹십자. 국내 모더나 백신 허가와 유통도 담당하게 됐는데요. 조달청의 공공기관 입찰 통합 시스템 나라 정태에 따르면요. 질병관리청은 모더나 mRNA 1273 백신 허가 및 국내 유통 공고를 통해 GC 녹십자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투자할 금액은 342억 원이고요. 앞서 질병관리청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 분을 오는 2분기부터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사업자로 선정된 GC 녹십자는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를 추진하고 보관, 유통 등을 맡게 됩니다.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으로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등 콜드체인 유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문영 기자인데요. LG전자 전장사업 키운 MZAQ 미래차 시장 게임 체인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해 구상한 자동차 전장. 청사진의 밑그림이 완성됐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보의 앞글자를 딴 MZAQ가 사업 키워드로 이목을 끕니다. LG전자가 오는 7월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설립할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과 2018년 인수한 차량용 조명 시스템 업체 JKW, 다음 달 인포메이트 플랫폼 강화를 위해 룩소프트와 세울 조인트 벤처 알루투가 핵심이죠. LG전자는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퀄컴과도 손잡고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 시장에 주도권 선점에 속도를 냅니다. 황시영 기자가 취재했네요. 미국 세 번째 백신 보급, 존슨앤존스 2천만 도스 이달 중 공급한다고 합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예방 효과는요, 66.1%로 화이자 및 모더나, 화이자 95%, 모더나 94%보다 낮다. 하지만 2회를 접종해야 하는 두 백신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하면 되고 일반 냉장 온도에서 최소 3개월 보관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강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사주 더 사들이는 삼성전자 임원들 10만 전자 진짜 가니? 네. 왜 자사주를 이렇게 사는 걸까요? 네.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7만 전자 매도한 삼성전자 임원들입니다. 와. 근데 매수량이 그냥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매수합니다. 8만 전자 매수하는 삼성전자 임원들인데요. 네. 매수 단가는 이제 73,000원에서 우선주는 73,000원. 네. 삼성전자는 한 84,000원, 3,000원. 이렇게 되고 있네요. 원종태 기자인데요. 쿠팡과 월마트는 어떻게 다른가? 자, 이제 쿠팡은요, 가설을 세우고요, 검증을 하는데요. 이 가설을 검증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쿠팡의 전국 물류 시스템을 모조리 바꿔야 하고요. 이 엄청난 돈을 들여 2시간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만약 고객 반응이 뜨뜻미짓하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쿠팡은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가설을 아주 작게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돈이나 시간이 들지 않았어요.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소비자들 반응이 생각만큼 신통치 않았고요. 매출 증가 효과도 크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6년 9월 이 서비스를 바로 중단해 버렸고요. 쿠팡은 이런 식으로 월마트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하지 못하는 고객 서비스를 하나 둘씩 만들어 갔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네요. LS 장손 구본웅의 벤처 투자 매직 그룹 1,500억 돈방석이 있네요. LS가 장손 구본웅이요. 벤처커피탈 업계에 따르면요. 그룹 지주회사 LS와 LS 일렉트로닉은요.
2012년 총 4억 5천만 달러 5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포메이션 8 1호 벤처펀드에 각각 2,500만 달러를 출자했어요. 포메이션 A는 고 구테이 LS그룹 창업자의 장손이자 구자홍 LS 니꼬동재련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 대표가 2011년 미국에 설립한 VC입니다. 포메이션 8은요, 주로 VC 주식을 매각해 펀드 지분대로 수익 배분할 계획이고요. 이 경우 LS 일렉트릭은 각각 6,700만 달러, 763억씩 총 1억 3천만 달러, 1,526억 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원금 대비 2.7배가 넘는 금액이고요. 앞서 LS와 LS 일렉트릭은 투자 원금의 3분의 1이 넘는 1,800만 달러를 이미 회수한 바 있어요. 포메이션 A이 2012년 투자한 VR 가상현실 기기 헤드셋 업체 오큘러스를 통해서인데요. 3년 후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포메이션 8은 투자금 1,250만 달러 10배에 달하는 1억 3천만 달러와 페이스북 주식을 받았습니다. 이후 LS와 LS 일렉트릭은 각각 900만 달러씩 수익 배분을 받았죠. LS와 LS 일렉트릭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포메이션 8 1호 벤처펀드의 지분 가치를 1억 달러로 반영했어요. 이미 회수한 900만 달러까지 고려하면 33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LS는 지난해 연결 기준 10조, 매출 10조, 영업이익 4천억, 순이익 1,900억을 기록했는데요. 자회사인 LS 일렉트릭은 매주 4천억, 영업이익 1,337억, 순이익 855억 원을 올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올해 VC 투자의 수가 반영되면요, 순이익 규모가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고성용 기자인데요. 코로나19 보복 소비 말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국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1.3%로 놓고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에그플레이션 식량 물가 상승, 환경 비용 증가 등 5가지 요인이 맞물리서네요. 이동인 기자인데요. K플랫폼 중국만 벗어나면 헐헐 난다고 하네요. 실제로 1일 라인플러스에 따르면요, 라인 메신저는 일본 8,600만 명, 태국 4,700만 명, 대만 2,100만 명에서 1위 메신저에 올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왓츠앱에 이어 1,300만 명이 이용하는 서비스고요. 글로벌 전체 1억 8,600만 명이 사용하는 라인 메신저는 일본에서 만화, 페이, 뮤직, 쇼핑 등은 물론이고 보험과 헬스케어처럼 국내 규제로 서비스가 어려운 분야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태국에선 은행 서비스는 물론 배달 서비스인 라인맨까지 운영하고요. 대만에서도 라인페이와 쇼핑이 인기를 끌고 있죠. 신혜림 기자인데요. 미국 존슨앤존스 백신 최종 승인됐네요. 파우치 어린이 연말엔 접종 가능하다고 하네요. 파우치 소장은요, 이르면 올해 말 미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는 초등학생들이 접종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언제 얻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예측한다면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철 기자인데 현대모비스 올 3조 M&A 나서네요. 올해 M&A 대상으로는 항공 모빌리티 부품 분야에 꼽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오는 2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항공 모빌리티 부품 제조 판매업과 로봇 부품 제조 판매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정관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차세대 사업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만큼 앞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때처럼 그룹사 차원에서 M&A에 동반 참여하거나 관련 부품 업체들을 단독으로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봉진 기자인데요. 규제 날벼락에 주가 흔들 NC 믿을 건 신작분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회에서 상률한 아이템 종류와 각각의 확률에 대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아이템이 게임업계 주 수익원인 상황에서 자율공개 상황이었던 확률한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면 아이템 부문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네요. 신영규 기자인데요. 실리콘밸리 위기론의 실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필자가 있는 실리콘밸리의 하나의 기록적인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지난해 이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0.02%를 기록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산율은 최근 반세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구는 약 1만 명이 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실리콘밸리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3일 발견된 이 자료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인기도 끝났구나 라는 외침을 자아내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는요, 단순히 좋은 회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회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증거기도 하죠. 실리콘밸리 인덱스를 만든 러셀 행콕 조인트 벤처 실리콘밸리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위기라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문화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사해봤더니 비록 지난해 실리콘밸리 인구 증가율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해외에서 이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는 1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은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약 3만 명 유출이었죠.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2019년, 2020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정도면 실리콘밸리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강두순 기자인데요. 해외 자본의 한국 유니콘 독식 제동 걸까? 승수 지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토종 경영 참여형 사모투자펀드들이 보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PEF가 국내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사회 의석을 확보해야 했죠. 이른바 10% 룰인데요. 이런 규제는 국내 PEF만 적용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실제 2017년과 2018년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미국계 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았을 당시 시장에서는 토종 PEF들이 백기사 등장이 제기됐지만 막상 관련법에 발목을 밟혀 이렇다 할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이동인 기자인데요. 네이버가 파티를 열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한국컨텐츠진흥원은 2020년 게임 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체 조사를 보면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년 전보다 3.8시간 줄어든 42.7시간이었어요. 근무시간은 3.8시간 줄어들었는데 임금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인지 일회성 이익 나눠먹기인지 지나봐야 알고요. 이 와중에 묵묵히 제갈길을 가겠다는 회사도 나왔어요. 네이버는 연봉 인상 파티에 동승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지난달 25일 전 직원 대상 온라인 토론에 이혜진 창업자는 깜짝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았어요. 일각에서 네이버가 공무원 같은 조직이 됐다면서 네모원이라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회사가 관성에 빠져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네요. 심윤희 기자가 취재했어요. 김봉수와 김봉진. 자, 두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형 사업가, IT 벤처 갑부, 흑수저 술친이라는 것인데요. 김범수는요, 8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했고요. 김봉진 의장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방에서 잘 정도로 굽픽했다고 합니다. 전통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는데요. 40대, 50대 중반인 두 벤처기업가의 통큰 기부는 착한 자본주의의 가능성을 던졌습니다. 이는 최고 하도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도 맥을 같이 하고요. 선한 변화에 동참하기 좋아하는 밀레니얼 Z세대 선취력 코드와 부합합니다. 두 사람은 기부 목적을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고 자선단체에 돈을 기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용처를 정하는 능동적 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카네기 재단이 나오게 하려면 정부도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요. 현재 공익재단을 만들려 해도 의결권 주식은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과거 공익재단을 통해 편법 상속 증여가 활개치다 보니 이렇게 묶어둔 것인데 이제는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카네기의 말처럼 재산을 저승으로 가져갈 순 없죠. 선한 행동은 돌고 돌아 저면됩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한국형 부자 모델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재수 기자 취재했는데요. 프리드먼은 ESG를 어떻게 볼까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이윤 추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면 허용할 수 있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차를 팔기 위해 미녀를 차 앞에 세워두는 것이라면 괜찮다. 이윤을 늘릴 수 있다면 높은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환경 문제를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좀 프리드먼이 했던 말은 별로네요. 잊어주세요. 매일경제 미국 금리 발작 우려 서학개미 묻지마 투자 자제할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증시에서 금리가 급등하며 일종의 발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요, 지난해 8월 0.5%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5%를 넘나들고 있죠.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화랑을 보인 것은 통화재정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살포와 초저금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물 부분에 수요 회복과 공급 애로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각국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물가 저금리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서학개미들은 묻지마 투자를 자제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하네요. 자, 오늘까지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부분 여기서 마치고요.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면 오늘 뉴스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알파균의 경제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매일매일 시청하세요. 감사합니다.